디자인, 색채 디자인의 네 번째 시간,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역사를 통해서, 자, 디자인이라는 게 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디자인이 어떠한 가치를 갖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우리 민족이 상당히 아주 강인한 민족이고, 아주 디자인적인 민족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본토, 중국이란 나라가 계속해서 다른 민족이 땅을 먹고 해서 사실 지금의 중국이 됐지만, 어떤 민족이 중국을 대표하느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중국 사람 될 수 있었는데, 이 작은 이 한반도가 중국과 같이 역사를 같이 해오고 5,000년의 역사를 해오면서 이렇게 우리만의 문화, 우리만의 언어, 우리만의 글, 또 우리나라만의 어떠한 그런 그 민족을 이렇게 유지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은 사실 일제의 식민지 시절을 겪었던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석해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듯 과거의 역사를 잘 보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현대 디자인의 형태는 이 근대 디자인을 기점으로 해서 그 현대 디자인의 모습을 갖췄다고 보는데요. 근대라는 말 뭐예요? 근대화라는 거죠. 근대화. 이 근대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시민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시민 시대. 자, 이 근대화 이전까지는요, 어땠습니까? 어떤 소수에 의해서 어떤 민족과 나라가 유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왕 중심이라든가 귀족 중심 또는 어떤 종교 지도자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통제하고 어떤 권력이라는 것이 집중해야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근대화가 될 때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은 인쇄술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뭐가 문제 있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그 인간의 어떤 존엄성 가치를 알게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힘이 아닌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귀족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일반 시민인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부르주아라는 얘기하는 그런 어떤 또 새로운 그런 집단이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오랫동안 왕 밑에서 살던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야 돼.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도 해도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실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를 얻은 그 부르주아들이, 그런 집단이 뭘 했어요? 이렇게 자극을 했어요. 뭐야? 내가 지금 시민이지만 난 돈 많은데? 나도 이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정치 참여할 수 없고? 내가 이렇지 하면서 자극한 거지.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을 다 잡아 죽이고, 이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자각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근대화라는 거죠. 근대화는 의식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대화 때, 자, 우리도 식민지 시절을 겪고 지금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식민지 시절에 그런 그 버릇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근대화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때 아주 많은 그 이데올로기, 사상이나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발전과 변화가 이 근대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도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유일하게 해냈던 민족이, 가장 찌질했던 민족 일본이에요. 일본은 그 아시아라고 하기에는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되게 소외당했었어요.
게다가 우리 민족의 백제 민족이 신라로부터 망해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왕족이 되고 또 거기에 중심 사실 백제거든요, 일본이. 그 백제 유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신라에 대한 반감도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항상 이 왜구라 그러죠. 무시당했단 말이죠. 이 중국과 우리 조선으로부터 계속 무시당했어요. 그거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만큼 사실 일본도 우리에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랑 처음 이제 개항할 때 보통 뭐 대통령 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개항한 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무슨 페리 장교 그냥 초급 장교가 가서 배 몇 개 들고 가서 조약을 맺을 정도. 그리고 가서 하는 말이 이 나라는 1000년 전을 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상당히 또 무를 숭상하는 그런 그 무신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메이지 유신인가요? 하여튼 그걸 통해서 근대화가 일어날 때 걔네들의 슬로건이 뭐냐?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을 배우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적인 거에 대해서 은근히 이제 이때 근대화 때 그래서 근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대부분 성공한 민족들을 보게 되면 다 과거에 그렇게 이렇게 좀 나은 민족이 아니에요. 다들 뭔가 부족했던. 그래서 근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죠.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 근대화가 일어나면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 인식을 하는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 좋은 물건을 쓰면 뭐예요? 그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명품백을 쓰면 사람들이 뭐래? 아, 명품백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의 수준은 아마 어떨 거야. 우리나라 특히 그거 심하잖아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어떨 거야.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 있단 말입니다. 기준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좋은 물건을 쓰는 것은 곧 인간의 기본 존엄성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데 과거에는 대부분이 수작업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냈었죠. 그죠? 이 수작업이 상당히 어떻습니까? 형태적으로도 상당히 아름답고 기능적인 것도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과거 초창기 때 기계를 가지고 생산을 했을 때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기계가 또는 기술이 많이 축적되면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도 상당히 아름다운 조형의 미를 갖죠. 지금 만들어내는 제품들 보면 대량 생산되면서도 기능과 미가 아주 예술 작품 못지않게 나오지만 과거 초창기 때 나왔던 기계 생산된 제품들은 아주 조잡스럽죠. 게다가 그냥 돈을 벌 목적에 어떤 미에 대한 어떤 감각 없는 그러한 사장들이 대충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기능도 떨어지고 모양도 떨어지지만 과거에는 개인이 만들었던 것이 이제 대량 생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거에 만족을 하고 썼었죠.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사람들, 예술가들이 문제인식을 합니다. 이 안에는 그림을 그리는 미술이라든가 공예를 하는 사람 등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죠. 이 사람들이 문제인식을 하고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디자이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똑같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공예하는 사람들이 야, 정말 저 기계로 생산된 저 조잡한 저 물건이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기준 수준을 낮춘다 이거. 왜? 우리가 만든 이 제품을 써야 사람들이 말이야 품위도 있고 품격도 있는데 말이야 저런 물건 쓰게 만드는 저거는 악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엄밀히 따져보면 아마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수익을 냈던 거에 대해서 반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그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버는 수단 중에 하나가 초상화였거든요. 근데 사진술이 나오니까 그림을 그릴 수 없게 그걸 통해서 수입을 내는 게 상당히 줄게 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죠. 하여튼 근본 원인은 뭔지는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조잡한 물건을 쓰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문제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인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공예가 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야 그런 사회적 문제를 인식해서 좋은 물건을 우리 인간들이 직접 대량 생산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최초의 미술 공예 운동이에요. 자, 그럼 미술 공예 운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누구요? 윌리엄 모리스예요. 자,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은요 학교를 옥스포드 대학을 다닐 때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존 러스킨. 아 짜증나 이제 이렇게 외국인 이름을 외워야 되는 게 너무 짜증나. 그죠?
한국 이름 배우기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많은 이러한 미술공예운동 같은 업적을 남기십시오. 뭐예요? 기술을 축적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여기에 나오게 좀 하십시오. 선생님의 목적도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디자인 기획의 기본을 다진 디자인 플러스 사상가는 누구인가? 1. 안철수, 2. 정몽준, 3. 조용우, 4. 이명박.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이름 그냥 그렇다고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예.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예. 자, 미술공예 운동 윌리엄 모리스. 이 사람이 존 러스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문제인식을 했던 사상가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은 다 쓰레기라는 거죠. 과거 우리 그들의 작품을 봐라 이거예요. 지금의 이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이 제품이 이게 제품이냐? 이걸 인간에게 쓰게 만드냐? 이 쓰레기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책을 쓴 거죠. 그랬더니 윌리엄 모리스 공예가거든요. 이 사람이 책을 읽다가 학교 다닐 때 맞아!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공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 기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좋은 예술작품, 아니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자. 그리고 우리 공예가들이 그런 사회 문제를 인식해야 돼. 그래서 공예가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자. 이렇게 시작된 게 바로 미술공예 운동인데 바로 이 시점부터를 뭐예요? 디자인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를 근대 디자인의 뭐예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게 이 근대 디자인사의 미술공예 운동 윌리엄 모리스에 대해서 좀 더 미시적으로 공부하면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선생님도 한 1시간은 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거시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왜 그랬는가에 대한 이유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근대 디자인사의 순서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디자인에 대한 순서 한번 제가 나름 암기법을 만들었거든요. 교재도 나오죠. 자, 미, 아, 유, 리, 도, 큐, 구, 대, 순, 바, 아 이렇게 해서 근대 디자인 이 순서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짜증나 하기 싫어 막 이러겠지만 선생님이 나름대로 암기법이에요. 자, 미, 아, 유, 리, 도, 큐, 구대순, 바 이렇게 나눠서 외우십시오. 미아,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아이를 유리한데 유린 이렇게 외우십시오. 미아를 유린한다. 뭐 성추행을 하든 성폭행을 하는 그런 아주 있죠. 그런 놈들은 뭐로 죽여버려야 돼요? 좀 잔인해요. 암기는 잔인해야 암기가 잘 됩니다. 자, 도끼로. 자, 도끼로 죽여야 돼. 이런 것들은. 누구예요? 그런 짓을 한 애가 구대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였어요. 봐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좀 잔인하죠, 그죠? 예. 이렇게 안 외워도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세요. 예. 선생님은 나름대로 암기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미아를 유린하면 도끼로 죽는다. 구대순처럼 봐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미아를 유린하면 죽는다. 도끼로 구대순처럼 봐라.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봐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이게 바로 근대 디자인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각각마다 이름을 얘기해 줄게요. 미술, 공예,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도 좀 기억하세요. 아트 앤 크라프트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르누보, 세 번째는 유겐트 스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분리파는 센세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센세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 독일 공작 연맹이라고 얘기합니다. Q는 큐비즘, 입체파라고 얘기하죠. 입체주의. 그 다음에 구성주의, 그 다음에 데스틸, 그 다음에 순수주의,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그 다음에 아르데코. 여기까지를 근대 디자인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사실 되게 암기 못해요. 뭐 강의 중에 얘기했지만 전화번호 같은 거 이렇게 뭐 02, 뭐 이렇게 하면 앞부분 얘기하고 뒷부분 가면 앞부분 까먹을 정도로 암기를 못해요. 그래서 암기법을 이용합니다. 항상. 그래서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 이렇게 연상법 순서를 외워놓고 각각을 암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순서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 미,
미술공예운동, 아르누보, 유겐트 스틸, 블리파, 독일 공장혁명,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 마우스, 아르데코. 자, 이것들이 이제 디자인의 근대 디자인이에요. 근대, 현대전. 자, 그럼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대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디자인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바로 1차와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대 디자인은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산업혁명. 아셨죠? 네,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디자인 자체가. 자, 결국 근대 디자인에서의 이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미술공예 운동은 자, 누구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쉽습니다. 자, 몇 가지 이 시험이 양에 비해서 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심주적인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할 게 많은 게 좀 문제인데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자, 미술공예 운동은 누가 했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윌리엄 모리스예요. 자, 윌리엄 모리스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존 러스킨은 베니스의 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고딕 예술을 본받자 지금의 기계 생산은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무시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윌리엄 모리스가 동의해서 어떻게 해요? 기계 생산을 부정하고 우리 공예가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인간을 위한 좋은 디자인을 하자 해서 만든 데가 어디예요? 레드하우스. 어디? 레드하우스. 집이 진짜 빨간색 벽돌로 지은 집입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강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도 하면 가르쳤죠. 그리고 이때 이제 사용하던 색은요, 대체적으로 좀 어둡고 칙칙한 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미술 그렸던 그림이라든가 제품들은 약간 어둡고 좀 칙칙한 느낌의 톤이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 그린, 크림색, 어두운 파랑, 황토색 이런 것들이 좀 톤이 많이 칙칙하다. 그런 색을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 공예 운동을 시점으로 해서 한 세기가 이제 넘어가는데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19세기인가요? 19세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예술, 이 기존에 있던 예술이 아닌 새로운 예술 또는 새로운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아르누보예요.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도 디자인이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 디자이너들은 예술가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최초의 디자인적인 어떠한 부분에 많은 부분을 미술에서 갖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때는 우리가 그걸 미술이라고 얘기해도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미술은 무슨 미술?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로 지금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미술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술 개념에 또는 이런 미술이 바로 이제 순수 미술 쪽으로 왔고 지금 그 미술이 우리가 응용한 거잖아요.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응용 디자인이 이제 지금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미술을 디자인이라고 얘기해도 됐지만 지금은 디자인과 미술은 별개다. 아셨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벨기에에서 시작이 됐어요. 벨기에에서. 그래서 벨기에에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빅토르 오르타라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리고 아르누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르누보, 유겐스틸, 블리파라는 이 세 가지는요. 다 어떤 겁니까? 다 아르누보예요. 자, 아르누보는요. 벨기에에서 시작됐는데 유럽은 참 좋은 게 서로서로 지금도 뭐예요? 유럽 연합으로 한 나라가 돼 있잖아요. 어떠한 지역에 어떤 문화가 발생을 하면 그 옆 나라에 금방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벨기에에서 시작된 아르누보가 어디로? 독일의 영향. 물론 이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만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이 40개의 이름이 있어요. 아르누보의 이름이 각 지역으로 가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한 4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르누보, 벨기에 아르누보가
독일에 가서 유겐스틸, 그 다음 오스트리아에서 분리파, 센세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아르누보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누보, 유겐스틸, 분리파. 그래서 그 전에 사용하던 미술 공예 운동에서 사용하던 어떤 칙칙함과 어두운 톤에서 아르누보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연한 파스텔 계통의 부드러운 색조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술이잖아요, 아르누보. 그러니까 좀 더 밝아진 거죠. 그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술이 축적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이 개념으로부터 디자인이 더 발전했다. 디자인의 어떤 개념이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르누보, 유겐스틸, 분리파의 특징 그러면 뭐냐면 이 세 가지 다 자연을 모티브로 했다는 거예요. 특히 식물에 관련한 식물 뿌리, 식물 잎사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편화무늬, 곡선, 꽃, 식물, 물결, 당적, 국수형 양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요? 화려해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바로 아르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유겐스틸은 헨리 반델베데, 이름도 웃겨요, 그죠? 헨리 반델베데라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그 센세이션은 오토 바그너, 누구요? 오토 바그너. 와그너라고 하기도 하고 바그너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아르누보는 상당히 곡선적인 느낌이었어요. 뭐라고요? 곡선을 많이 이용했어요. 자, 독일은 어떤 걸 많이 사용했느냐 그러면 패턴입니다. 뭐라고요? 패턴. 그 다음에 분리파 센세이션 같은 경우는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의 아르누보는 곡선을 안 썼나요? 썼어요. 다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 패턴의 개념, 그 다음에 분리파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곡선이 아닌 직선의 개념. 곡선도 사용하고 패턴도 썼지만 상당히 직선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아르누보는 이 세 가지고 각 다른 나라마다도 이 세 가지 영역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곡선이냐 직선이냐 아셨습니까? 또 특별한 게 패턴이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누보, 유겐스틸, 분리파는 아르누보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미술공예 운동에서 이 사상과 이런 것들이 이걸로 연결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손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 작업은 기계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미술공예 운동은 대량 생산을 부정했죠. 대량 생산을 부정하고 기계로 하는 생산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량 생산과 기계 생산은 그 시대의 어떤 하나의 사회적 요구였죠.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뭔가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 공장 연맹이라는 것. 자, 그래서 미술공예 운동의 어떤 정신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술가들이 다 만들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계 생산을 하자. 기계로. 그래서 기계 생산을 받아들였어. 기계 생산을 하고 또 뭘 하자? 대량 생산하자. 대신에 기계 생산하기 전에 예전처럼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예술가들이 그럼 참여해라.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기계를 가지고 생산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미술공예 운동과 독일 공장 연맹. 자, 항상 위의 것이 아래 것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것은 아주 그 디자인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현실적인 거죠. 기계 생산해야 되는데 이제 시대가 자, 그러면 예술가가 디자인한 작품을 기계로 생산하자.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기술이 없었어요. 기계로도 어떤 다양한 예술가가 만들어낸 다양한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낼 기술이 없었죠. 그렇다면 예술가 중에 기계로 생산할 수 있는 예술가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추상주의 작가들이 가능하더라. 뭐라고요? 추상주의. 여러분, 추상주의가 뭐냐면요. 점과 선과 면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고 했던 예술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그냥 기하학적인 네모라도 예술가가 만들면 나름대로 품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독일 공장 연맹은 그 헤르만 무테지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헤르만 누구?
무테지우스. 이 사람은 사실 외교관인데 일본에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으면서 다양한 어떤 식견을 넓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디자인이며 뭐 일본의 디자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조합했을 때 아하하 이 디자인은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술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술가도 참여하고 기계 생산을 위한 그런 기술자도 참여하고 또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언론인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사업가도 필요하다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최초의 이제 디자인의 실제적인 형태를 만들어낸 사람이 헤르만 무테지우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까지는 다 무슨 주의예요? 이거 다 추상주의입니다. 추상주의. 뭐예요? 비학적 형태를 이용하는 아주 심플한 추상주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용해서 기계 생산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입체주의 큐비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피카소죠? 네, 피카소. 이외에도 세잔 브라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카소, 큐비즘인데, 요 큐비즘에서 어떤 부분, 자, 아프리카, 자, 어디요? 아프리카에 가면 다양한 아프리카의 문양과 아프리카의 그 색들을 이용해서 어때요?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습니까? 난색 계열이 많겠죠, 그죠? 네, 난색이면서 강렬한 대비를 이용했다. 큐비즘. 그리고 어때요? 이것도 상당히 기본적인 그 추상주의에 속한다. 구성주의는 뭐예요? 러시아의 추상주의입니다. 어디예요? 러시아의 추상주의. 데스틸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덜란드의 추상주의. 알겠습니까? 순수주의는 어디요? 프랑스의 순수주의, 추상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요, 이름이 이제 모브스키, 느스키르겠죠, 그죠? 그래서 로드첸코, 타틀린, 말레비치, 엘레스키 이런 사람들이고요. 여기는 구성주의는 아주 기본적인 추상주의였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네모 하나 만들어 놓고 예술작품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색은요, 순수 스펙트럼에 있는 색, 주로 사용했다는 거. 큐비즘은 난색 계열의 강렬한 대비를 이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프랑스 순수주의는 오장판과 르꼬르비지라는 거. 네, 잘 기억하시고.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 심플한 아주 추상주의 작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술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떠한 이제 그 지식들이 많이 축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미술 관련한 예술 학교는 많았지만 디자인을 강의하고 디자인을 연구하고 하는 학교가 없었죠. 그래서 바우하우스라는 최초의 디자인 학교가 어디에? 독일에서 뭐합니까? 생기죠. 무슨 학교예요? 디자인 학교. 어디? 독일의 바이마르라는 지역에 최초로 생기는 학교가 바로 어디예요? 그 바우하우스. 윌터 그로피우스. 누구요? 윌터 그로피우스. 그리피우스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아르데코는요, 장식예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대 디자인의 시작은 미술공예 운동으로 보는데, 미술공예 운동에 윌리엄 모리스가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아서 대량 생산과 기계 생산을 부정하고, 레드하우스라는 곳에서 공예가들이 같이 함께 만든 좋은 제품을 제공하자. 자, 그것이 바로 디자인의 사상의 시작이다. 자, 이거로부터 해서 아르누보, 유겐스틸, 분리파라는 새로운 예술의 그런 그 예술 경향이 디자인에 적용되는데, 얘네들이 사용했던 칙칙하고 어두운 색부터 상당히 밝은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으로 바뀌고, 또 형태도 곡선, 패턴, 직선, 또 아주 화려한 식물의 편화문이나 이런 걸 사용했고, 이런 기술이 축적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기계 생산에 의한 그런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의 그런 정신을 받아들이되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대량 생산과 기계 생산을 가지고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뭐예요? 표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김치 같은 거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전라도 누구 할머니의 김치를 만든다. 그러면 그 할머니부터 김치를 만들려고 하면 그 할머니가 김치를 섞을 때
그거를 비이커 같은 데다가 달아서 양을 측정해가지고 그걸 표준화시켜가지고 대량 생산의 그 비율에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독일 공장 연맹이 바로 그런 개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당시 기계로 표현이 가능했던 제품들을 어떤 거? 추상주의 관련한 그러한 예술 작품들을 갖다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 이렇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해요? 체계화시키고 연구하는 곳이 바로 바우하우스라는 학교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르데코를 개정을 해서 이제 현대 디자인 넘어가면서 디자인이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시험 보는 이 색채 디자인 관련한 이것은 특히 이 각각마다 어떤 색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데 현대는 1, 2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고 근대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많은 디자인이 영향을 받았다. 자, 산업혁명의 대량 생산, 기계 생산 뭐 이런 어떤 특징들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바우하우스에 관련한 부분도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바우하우스 기점으로 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독일이 이 바이마르라는 지역의 디자인 학교를 윌터 그리피우스가 이제 뭐합니까? 학교를 뭐라 그래요? 짓죠. 그래서 이제 바우하우스도 아주 시기적으로 이 전쟁과 겹치면서 시련을 많이 겪는데 보통 4기로 나눕니다. 1기, 2기, 3기, 4기. 그래서 처음에 바이마르라는 지역의 디자인 학교는 국립학교였습니다. 국립학교. 국가에서 만든 학교였어요. 그래서 국립학교 그리고 윌터 그리피우스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교육은 누구한테 맡겼냐면요. 요하네스 이텐한테 맡겼습니다. 1기 때 요하네스 이텐한테 맡긴 게 바로 1기입니다. 그러다가 히틀러가 이제 나치를 통해서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인가요? 예, 이 공화국 그 전까지 있었던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죠. 그러면서 이 바우하우스를 나름대로 이게 공산 주의 사회주의 관련한 그런 학교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핍박하기 시작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핍박을 해서 이제 결국 문을 닫죠. 국가 학교에서 문을 닫고 이기는 어디냐? 그러면 데소라는 그런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시장이 자기 지역에다가 학교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시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1기에서는 이텐이 우리 배웠지만 이제 색채 연구가이기도 하고 좀 기초 이렇게 드로잉 이런 어떤 기초 예술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실무적인 부분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2기에는 좀 그러한 부분들로 좀 넘어간다. 그리고 요하네스 이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또 그만두기도 하고요. 3기는요, 마이어스 시대라 그래가지고요, 요때부터 이제 약간 건축 관련해서, 그러니까 3기부터는 약간 공예에서 건축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이고요. 이제 결국에는 나치의 핍박에 의해서 문을 닫고 베를린으로 이제 옮기면서 학교를 문을 닫습니다. 그때 이제 바우하우스에 있었던 다양한 선생들이 다 어디로 가나요? 예,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이 또 디자인이 나름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지금 더 깊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데코는 장식예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때 개념으로부터 해서 이제 상당히 디자인이 많이 화려해지고 발전한다. 그리고 다양한 색을 사용하고 강렬한 색조와 그리고 단순한 디자인을 추구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순서 암기하시고요. 특히 미술공예 독일 바우하우스의 윌리엄 모리스, 헤르만 무테지우스, 윌터 그리피우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일 공장 연맹의 이후에 이 추상주의가 뭔지, 아르누보의 특징,
그 다음에 각각마다 색채 디자인에 대한 공부니까 어떤 색들을 사용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없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근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세한 좀 내용들은 책을 보고 좀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흐름은 요거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는 현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